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현이고요. 오늘 이렇게 문화기술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강좌, 제 강좌를 포함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수림문화재단에 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목이 문화기술,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했는데 그 그림 잘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 그림이 누가 그린 거죠? 네, 저 그림은 원본은 보스턴 뮤지엄 오브 아트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이고요. 고갱이 문명 사회를 떠나서 혹은 피해서라고 해도 되겠죠. 남태평양의 작은 타히티 섬에 가서 원주민들 또 자연과 함께 창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들이 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은 거의 넓이가 한 4m가 넘고 그다음 높이도 한 1.5m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대작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제목이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는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즉 사실 인간의 일생을 그림에 상징적으로 다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또 앞으로 달려갈 길도 또 멀지만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시작은 제가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닐 스테판슨이 꽤 오래전인데 1992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스노우 크래시라는 제목의 SF 소설인데 이 책의 오늘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책에서 이 작가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현재 실제 세계와 또 가상 세계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가상 세계는 실제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고 따라서 인간의 삶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를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노우 크래시의 앞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이미 다 잃어버렸다. 영화는 미국보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동차는 볼리비아에서 더 잘 만들고 또 전자레인지는 타지키스탄에서 더 잘 만들고 뭐 등등 이제 산업 경쟁력은 이제 미국이 이제 보잘것없이 쭈그라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을 유지하는 것이 4개가 있다. 첫 번째가 음악 산업, 두 번째가 영화 산업, 세 번째가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겠죠. 소프트웨어 산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으면서 맞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네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는 피자 배달. 사실 이 작가가 우리나라의 배달 택배 시스템을 알았으면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어쨌든 이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이것이 다 우선 영화와 음악은 문화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영화, 음악 다 문화에 기반한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산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산업은
테크놀로지 산업인데 특히 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그 지식재산권이 결국 핵심이 되는 그런 산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피자 배달로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추상화시켜 보면은 아마도 뭐랄까요? 그 새로운 모빌리티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 산업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들으시는 분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예술가들은 참 미래를 보는 참 눈이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문화 산업이 또 문화에 기반한 산업, 특히 또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산업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문화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키워드 두 개를 합친 문화기술. 자, 이게 뭘까요? 근데 문화기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뭔지 참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30세 이후에 나온 모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기술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주관성을 표현하고 있고 또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뭐 컴퓨터든지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각종 디바이스라든지 이것이 가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에 머무는 것이고요.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작동을 하면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기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한테는 컴퓨터가 새롭지 않아요. 컴퓨터는 저한테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전 세대 사람들한테는 컴퓨터 하면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기술이죠. 반면에 이 스마트폰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일단 제가 음소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저한테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40 이후 훨씬 지나서 제가 처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컴퓨터는 편한데 스마트폰은 불편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을 해서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문화로 바뀌겠죠. 어떻게 보면은 문화는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또 테크놀로지 하면은 조금 그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든 테크놀로지든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책 제목에서 테크놀로지는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가 됐어요. 이 주어로 승격한 테크놀로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흔히 우리는 뭐 정치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테크놀로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테크놀로지는 어떤 생명체나 마찬가지로 몇 가지 생명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식을 하고 증식을 하고 또 길게 봤을 때 진화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테크놀로지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근데 그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명체는 그 에너지가 인간의 욕망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터이고 또 따라서 이미 그때부터 테크놀로지는 존재했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옛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의 잔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동굴벽화 뭐 아실 겁니다. 아마 동굴벽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류가 가장 원시적으로 만들어낸 테크놀로지의 지금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굴벽화는 지금은 예술적인 의미 또 고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가지고 저는 이것이 최고의 그 당시의 테크놀로지의 발현이고 테크놀로지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처음에 그 테크놀로지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들은 직접 그 발견한 아이들은 처음에 이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동물들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이 동굴 전체에 걸쳐서 쫙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의 그 연장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일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굴벽화 그 자체는 이 동굴 그 자체는 오늘날 의미로 하면은 결국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욕망의 발현이고 또 현실 세계의 연장이고 또 원시인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욕망, 그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비엔나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또 유산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 인체 상인데요. 이것을 예술에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약 2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시 이것 역시 인류 최초의 그 예술 작품의 하나로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장식용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최초로 만든 아바타일 수도 있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길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테크놀로지는 그 이후에도 쭉 인간의 욕망의 발현으로서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날의 테크놀로지,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1800년대 초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테크놀로지는 몇몇 장인들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발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특히 앞으로의 테크놀로지는 아주 강력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문화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문화는 테크놀로지보다 더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는 우리가 예술로서 우리가 국한할 수 있고 좀 넓게 본다면은 어떠한 그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의 방식 또 그들만의 가치관, 또 그들의 어떤 그 행태, 그들의 이념, 또 그들이 만들어낸 체계, 사상, 이러한 것들을 폭넓게 문화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문화의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문화는 잉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먹고 살기 편하면은 그 의식주의 그 기본적인 생활 플러스 알파가 결국은 문화로서 응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화를 한번 속성을 보죠. 첫 번째, 그 잉여가 많을수록 쉽게 얘기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수록 문화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두 번째, 그 문화의 역시 힘 역시
그 구성원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문화가 더 그 크게 발현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단순히 숫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구성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문화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그 재미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화기술로 넘어가죠. 자, 그럼 이 문화, C, 컬처와 테크놀로지, T, 이것은 제가 그 좀 장황하게 문화와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두 개가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큰 차이라고 본다면 그 문화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바텀업 형태로 형성이 되고 테크놀로지는 그 반대로 탑다운, 즉 굉장히 목적 지향적 또 목표를 가지고 또 발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화의 어떤 핵심을 예술로 보고 또 테크놀로지의 핵심을 과학으로 본다면 예술과 과학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와 기술 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기술을 폭넓게 이 문화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뭐 그러한 분야다. 또 문화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다룸으로써 문화가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어떻게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반대로 테크놀로지가 문화 혹은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두 개가 어떻게 상승작용을 일으켰을까를 한번 그 고민하는 분야가 문화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제가 혹시 중국 작가 중에 외민준, 제가 발음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예술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의 이제 화풍이 냉소적 사실주의라고 해서 아마 현대 사회에 대한 그 비판을 그 그림으로 잘 표현한 작가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한 2년 내지 3년간 그분하고 공동 작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서로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외민준이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궁금증을 또 문의를 했었고 또 저도 또 그분의 또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이 했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열심히 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원 교수, 자기는 굉장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술가, 특히 시각 예술가, 본인과 같은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너 돈도 많이 벌고 너 유명해졌고 괜찮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작곡가는 곡을 만들어서 한 번 플레이 될 때마다 이건 자기 돈을 받지 않느냐? 로얄티를 받지 않느냐? 근데 한번 나를 봐라. 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한번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그 그림의 이미지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감상하고 있지만 본인은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과학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제가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참 욕심도 많다. 근데 예술가가 엉뚱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외민준의 좀 불평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들었더라도 아마 NFT라는 개념을 아마 20년 전에 아마 미리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저는 그냥 밖으로 나가서 내가 잠깐 쉬고 오겠다 그러고 제가 시내를 나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내를 이렇게 그냥 저 혼자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때 본 광경을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촬영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반인들이 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당초에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사진 작가로 데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 30억 인구가 저렇게 뭐 거의 전문적인 그 촬영을 시작한다면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사진으로 어느 정도 제 표현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제 그 다음 생각은 어땠냐 하면은 이래요. 자, 일반인들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작품으로 올리고 그것을 또 일반인들이 그것을 또 즐길 수 있게끔 지금 그 상황이 됐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이 세 개의 개념은 뭐 오늘 제 그 강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일반인들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미술계도 마찬가지죠. 작가는 그 콘텐츠로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뭐 큐레이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해서 또 즉 미디어를 통해서 플랫폼, 이 경우의 플랫폼은 뭐 갤러리도 될 수 있고 박물관도 될 수 있고 또 경매 사이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해서 일반인들이 소비하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이 개념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것을 동그랗게 엮어버리면은 이건 몇 년 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문화 콘텐츠 또 문화 산업의 사이클을 정의했는데 창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작, 그 다음에 유통, 배급, 전시 혹은 공연 또 상영 그리고 일반인들이 소비하고 참여하고 또 그것이 다시 창작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그 문화 생태계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콘텐츠와 또 미디어와 또 플랫폼이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재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같은 그 기업은 플랫폼 업자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콘텐츠까지도 건드리고 있죠. 또 반대로 또 구글 같은 회사는 미디어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플랫폼 쪽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회사든 어떠한 기관이든 이 문화 사이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최고의 이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클은 한 100년 전에 토마스 에디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영화 산업을 다 잡고 싶어 했고 음반 산업을 다 본인이 다 잡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근데 사실 에디슨의 그 욕망은 오늘날도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문화에 관한 그 특정 기업이나 특정 조직의 이 생태계 전체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기술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좁게 정의한다면 이 문화 사이클, 즉 이 문화 생태계를 그 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해서 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제반, 노하우 이렇게 그 정의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기술의 좀 범위랄까 그 문화기술의 이제 핵심이 뭐냐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로서
문화기술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 차원에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뭐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면은 또 굉장히 또 그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 이슈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뭐 그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공지능이 또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재미있는 어떤 그 지적인 노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로봇에 연결해서 로봇으로 하여금 뭐 간단한 뭐 붓글씨를 그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스케치 해보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은 좀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것은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인데 1991년이었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때 막 주 6일 근무였다가 5일 근무로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루를 더 놀게 되면은 우리는 더 뭘 할까? 더 술을 마실까? 뭐 더 놀러 다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 활동을 더 할 것이다. 특히 소극적인 문화 활동보다는 적극적으로 뭐 그림도 그리고 또 악기도 배우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 어른들을 위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피아노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피아노를 그 교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업을 설득해가지고 피아노를 이제 그 집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기업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6개월이면 제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6개월 예상했던 것이 2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도 필요하고 또 시각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또 그 교육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연주자도 필요하죠. 여러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가치관이 틀리고 뭐 그 이전에 아예 서로의 언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융합의 어떤 핵심은 사람들끼리의 융합이 첫 번째가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화하자. 최소한 대학에서 문화와 기술 또 예술과 그 과학을 융합시키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의 이제 하나로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제가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첨단 전자 엔터테인먼트 심포지움이라고 이제 했는데, 뭐 영화계 사람들, 그다음에 음악계 사람들, 또 그다음에 게임 쪽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했죠. 재미있는 일화는 저희 이것을 이제 카이스트 강당에서 했는데, 마침 그때 총장님이 그 강당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현수막을 봤어요. 근데 이게 현수막에 첨단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총장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카이스트에서 무슨 엔터테인먼트냐?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1994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그 국제학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 국제학회는 앞으로 21세기가 곧 오는데 옛날 산업 도시들이 이제 21세기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청을 받아갔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은, 제조 산업은 다 디지털화 될 것이다. 공정만이 디지털화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디지털은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를 넘어서 삶의 일부분이죠. 따라서 산업이 디지털화 되면은 그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문화화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산업의 디지털화, 또 필연적인 또 산업의 문화화. 그러면 제조 산업이 다 문화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문화 예술은 또 산업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틀을 세 개를 제시하고 그것을 다 묶어서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그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도 그 산업의 문화화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미 진척이 됐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입에서도 어떠한 테크놀로지도 이게 완성이 되면은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문화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는 제조산업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의 그 광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 그 휴대폰의 기능과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형에도 강하고 이동할 때도 잘 터지고 그다음에 잡음도 적고 그다음에는 무게는 또 작아지고 또 소리도 좋아지고 또 화소도 커지고 그것이 초창기의 휴대폰의 매력이었습니다. 즉 기능을 중심으로 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혹은 최근의 휴대폰의 광고는 그걸로 승부하지 않죠.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걸 가지면은 당신의 능력이 배가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뭔지 모르지만은 두근거리게끔 만들어 줄 거야. 그러한 그 광고의 변화를 보면은 그 제조 산업이 문화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21세기가 됐네요. 21세기 초엽에 2001년인가 여름날이었어요. 더운 여름인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원강현 교수입니까? 네. 여기는 정부 부처 어디인데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세요. 그 배경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제조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또 그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줄 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 줄 산업 5개를 정의를 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IT 산업, 두 번째가 바이오 산업, 세 번째가 약간 낯설긴 하지만은 나노 산업, 또 네 번째가 환경 산업, 그다음에 5번째가 문화 산업. 그걸 IT, BT, NT, ET, 그다음 CT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문화 산업이라는 거는 그때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어요. 일본 거 맞고 그다음에 영화 쿼터제 해가지고 한국 산업 보호하고 어쨌든 그다음에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게끔 하고 문화 산업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화 산업은 이제 지능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정부의 정책들이 바로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정부의 그 정책 그다음 플러스 정부의 또 이 문화 기술에 대한 관심과 또 약간의 지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류 또 요즘은 이제 K컬처 이것에 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문화기술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다음부터 뭐 여전히 또 그것에 대한
또 회의론 내지는 반대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 선진국에서는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해야 되는가 해서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디지털과 예술의 결합이니 이것은 그냥 IT의 응용으로 봐야 되지 뭐 또 하나로 이렇게 그 CT라고 해서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 뭐 또는 뭐 융합이 뭐 이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건 전 정부에서 한 일인데 이거 계속 또 이것을 계승해야 되겠는가 등등의 그 여러 가지 회의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만 뭐 저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선 첫 번째 이 문화기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과학기술의 한 틀에서 또 이것을 그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그 국가 중에 이 문화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국가 R&D 차원에서 이것을 그 배정하는 나라는 아마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큰 영역에 그 중에 이제 문화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문화기술,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정의는 됐지만 그 컬처가 또 우연히도 콘텐츠와도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어떤 주변에서는 이 컬처 테크놀로지를 콘텐츠 테크닉으로 좁혀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서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C, 컬처와 T, 그 테크놀로지의 그 융합과 상승작용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어쨌든 그 제가 몸담고 있었던 카이스트의 또 이 문화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문화기술대학원을 이제 설립하게끔 됐고 합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우리가 K컬처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로 봤을 때 또 그리고 문화라는 그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아직은 그 주류 문화 예술보다는 대한 문화, 대한 예술에 좀 국한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주류 메인스트림의 그 주류 문화 예술계에서의 K컬처로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CT가 문화기술이 더 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다. 또 그와 더불어 가지고 문화기술의 글로벌화도 필요하고 또 문화기술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체계를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화기술을 학술적으로 좀 정리하는 작업은 그동안에 뭐 꾸준히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 문화기술대학원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문화기술의 영역을 뭐 콘텐츠를 위한 기술, 또 예술을 위한 기술, 그다음에 또 뭐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또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그러한 기술, 또 의식주와 관련된 또 기술 이렇게 이제 몇 개로 나눠서 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고 세분화하고 또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좀 발전시켜야 나갈 지금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반부 혹은 이제 미래 얘기로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은 문화기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문화기술이 바람직한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가고 적어도 시대의 정신에 이제 부합은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흔히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지, 또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인지 사실 그 애매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그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전기기술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술보다는 이것을 좀 시대관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차 산업혁명 때, 즉 농업에서부터 이제 정말 산업다운 산업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뭘 하기 시작했는가?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들 아마 그 알덕스 헉슬리라고 하는 작가, 이분이 쓴 그 제일 그 유명한 작품이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을 쓴 그 알덕스 헉슬리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Time and Machine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목의 작품인데, 여기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시간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다. 시간은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시간은 독재자와 같다. 즉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자연계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뜨고, 또 오후가 되고,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시간의 개념인데, 자, 이제부터는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 8시 17분, 이것은 굉장히 이제는 옛날에 없더한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다. 왜? 8시 17분은 기차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그 다음에 기관차를 발명한 스티븐스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발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못 느끼겠지만은 그 당시에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 즉 전기혁명이라고 부르죠. 2차 산업혁명으로 보면은 한번 볼까요? 2차 산업혁명 때는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 석유가 뿜어져 나오고, 또 우리는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고층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겨난 미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운동인데, 그들이 표현한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은 스피드, 그리고 다이나믹, 그리고 해양과 육지와 공중을 넘나드는 그러한 세계관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서의 X, Y 좌표로서 인간의 위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X, Y, Z 좌표, 즉 이 높이에까지에 이르는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의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활동 영역, 우리의 생활 영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세계관, 특히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재미있는 그 타임지의 이제 커버가 있는데 이것도 벌써 아마 한 4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이게 1980년대 초에 타임지 커버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타임지는 매해 그 첫 호에 항상 올해의 인물을 그 표지로 선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인물이 아닌 컴퓨터를 이제 그 올해의 기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그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부제를 보시면 올해의 기계 그리고 컴퓨터 그림이 있고 그 부제를 보시면 The computer moves in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컴퓨터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가전제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우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는 우리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얻었습니다. 즉 가상세계를 즉 정보 공간을 새로이 얻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값싸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권력은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권력자들이 정보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흘려주면서 그걸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컴퓨터로 말미암아 또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보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다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심지어는 우리가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아까 제가 그 외민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뭐 예를 들면 아랍의 봄도 생겨났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굉장히 큰 사회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시 한 20년인가 지난 이후에 타임지의 커버에 이제 올해의 인물하고 모든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유 이렇게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4차 산업혁명 지금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지 지나간 것 같진 않아요. 또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미래에 지금과 같은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면은 미래에 타임지 커버 뭐가 실릴까? 저는 거기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지 커버에는 역시 그러겠죠. They, 그들이야. 맞아, 그들이야. 그들이 지식사회를 컨트롤하고 그들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비관론이고요. 또 낙관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는 시대는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겠죠. 두 번째, 자연인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여러 그 사람 형태를 띤 또 지능을 가진 그러한 그 객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로봇이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사람 모양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능을 가진 그러한 인공물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 중에서의 우리의 삶, 또 그리고 3차원이든 2차원이든 가상세계에서의 우리의 삶, 즉 자연적인 삶, 인공적인 삶, 가상적인 삶, 이 세 개의 삶으로
우리의 둘러싸인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뭘로 제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혁명이라고 하겠는데 사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실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전기차처럼 이질적인 가솔린하고 전기하고 함께 작동을 해가지고 최대의 성능, 최대의 기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질적이고 보완적인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올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개념이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이나 하이브리드적인 현상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전화, 또 그다음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기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뜯어보면 적절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다 혼합해 존재합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시 스마트폰 예를 들면 거기에는 이것 역시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하드웨어 형태로 들어있고 어떤 것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하드웨어로 하고 어떤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할 것인가는 사실은 임의적이에요. 이것은 적절한 뭐랄까 가격과 또 적절한 성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만든 사람이 이 부분은 하드웨어로 해야 되겠어,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겠어 하고 정한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우선 싸죠. 그리고 빠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더 비싸요. 대신에 융통성은 있습니다.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따라서 하드웨어의 장점과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잘 살리면은 최적의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과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시키고 어떤 것은 데이터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인공지능도 요 절묘한 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은 프로그램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잘 결합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이제 그만큼 가치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요즘 메타버스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적절하게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메타버스가 될 것이고요. 지금 오늘의 주제인 문화와 기술 역시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이고 하이브리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의 시대 정신 또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제가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반인간 반기계인 사이보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존재하고 기계는 기계대로 존재하고 과연 두 다른 이질적인 이 객체들이 어떻게 같이 이 사회에서 서로 혼합되어 있으면서 평화롭고 서로의 할 일을 하고 또 서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이슈고 아마 오늘 우리가 얘기할 범위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이제 향하는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하죠. 1차 산업혁명. 농업 시대에서 이제 산업 시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증기기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러한 기술들은 어디에 적용을 하죠? 공장이나 회사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공장에 적용이 돼서 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회사, 그러한 공장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산업단지라고 불렀습니다. 예, 오늘날도 많은 산업단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시겠지만 울산 공업단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한 산업단지였습니다. 2차 산업혁명, 제가 볼 때 좀 불행한 얘기지만은 2차 산업혁명 당시, 그러니까 그 1900년대 초에서 중반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때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저렴하게, 어떻게 더 빨리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기술이 추구하는 바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그러한 산업을 다루는 그러한 회사와 공장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테크놀로지 파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테크놀로지 파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혁명에 의한 지금 여러 회사들, 또 여러 연구소들, 공장들, 이것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밸리일 것 같아요. 이것은 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로 우리는 치부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회사나 연구소들이 모인 곳을 평평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밸리라는 단어를 붙이죠. 여기다 아마 홍릉밸리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도 거기 대덕밸리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밸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거기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 하이브리드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죠. 여기에 전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즉 모든 산업은 문화화되고 또 문화예술 산업도 또 역시 그 산업화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아까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그 문화 사이클, 또 이 생태계, 이것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이념에 입각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풍요롭게 더 모든 사람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이익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아마 문화기술에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특정인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 어떤 창작하고 또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단지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이 전국토 또 전 그 도시에서 또 이러한 창작 활동, 또 제작 활동, 또 소비 활동, 유통,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것을 촉진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향유를 하는데 아마 문화기술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